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목이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은행이라고 하는 레거시 금융 시스템의 이 붕괴 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와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 박 작가입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먼저 볼 건데요. 자, 뭔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나스닥은 상승을 했는데 뭐 소폭이지만요. 이 다우 지수와 S&P 500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개별 주식으로 봐도 뭔가 좀 양분되는 그런 그림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쫙 나눠집니다. 자, 빅테크들은 테슬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구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반면에 금융주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뭔가 그저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때처럼 빵 한번 쏘아주기를 기대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역시나 25.2K의 벽을 이 공고한 벽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는 뭐 24.3K 정도 되는데요. 자, 이 25.2K를 정말 공고하게 뚫고 여기를 이제 단단하게 다지고 이제 올라가 줘야지 향후에 28K, 30K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뭐 트레이더들이나 뭐 전문가들은 이번 달 내에 30K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 분 많으셨어요. 근데 이 금융 시스템 위기가 이제 뭔가 좀 본격화되는 그림이 그려지면서 지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은 중립이긴 한데요. 조금 더 탐욕에 가까운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어제 코인들이 개별적으로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자, BTC, 비트코인은 뭐 1.19% 하락하는 동안 이더리움이나 뭐 다른 뭐 XRP, 리플이라든지 뭐 에이다 같은 코인들은 더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시장에서 BTC가 굉장히 가장 견고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네, 그런 이유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굉장히 더 높아졌어요. 45.51%예요. 굉장히 견고해졌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거품이 굉장히 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시그널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원래 예측치가 0.3% 상승할 것이라고 봤는데 0.1%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상치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거치는 분위기가 됐죠. 자, 이거를 전년 대비로 보더라도요, 이전 5.7%에 비해서 4.6%로 굉장히 좀 하락하는, 확실히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하락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들이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는데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자, 미국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크죠. 근데 이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의 총합에 해당하는 이 소매 판매의 경우도 자, 지난달에 굉장히 3.2%가 나오면서 좀 사람들을 많이 긴장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4%가 나왔어요. 컨센서스보다도 더 하회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지표들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를 뭐 빅스텝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동결적으로도 힘을 실어도 될 만큼 그런 중요한 백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어제는 이 동결적으로 더 많이 무게감이 실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0.25%가 54%, 그리고 동결이 45%인데 한 10%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요. 20일에 발표되는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확실한 거는 연준이 더 이상은 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밀어붙일 만한 그런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어떤 유동성이 많이 풀릴 거라는 또 기대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산들의 가격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시장이 주춤했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크레딧 스위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뉴욕 증시도 하락하고 유럽은 직격탄이라고 하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서비스업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금융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빅테크들도 있고 다양한 산업들이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장된 주식들 중에서 금융주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위기들이 타격을 때리게 되면은 유럽은 진짜 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굉장히 지금 이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감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제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 10월에도 뭐 파산설도 있었고 굉장히 뭐 위기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간신히 막았는데, 이번에 이제 재무 상태를 보니까 엉망이라는 거예요.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인데 이 사우디 측에서 더 이상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파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많이 극대화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위스 정부가 나선 겁니다. 중앙은행이. 왜냐하면 이 크레딧 스위스가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불을 좀 막았는데 이런 식으로 불을 막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인 겁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주가는요, 뭐, 이 며칠 사이에 거의 한 70% 가까이 지금 하락을, 67% 정도 되네요. 하락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복구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미지수인 상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패러디들이 나오는데요. 자, 도지코인이 이 크레딧 스위스의 시총을 추월했다. 뭐, 이런 또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뭐 한두 개 은행으로 끝날 일이면은 뭐 큰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미국의 어떤 전문 기관들과 이 대학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국에 무려 186개 은행이 이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가 이 SVB발 금융위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 월가에서도 이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가시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제 내년에 대선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자, 이게 누구 탓인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에 대한 설전들이 오가고 있어요. 자, 바이든이 원인이다, 아니면 트럼프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트럼프에게도 상당한 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요. 이 2010년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65조 원 이상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은행들은요, 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모니터링을 받고 이 재무 건전성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거를 325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JP 모건 같은 이런 대형 은행들 있죠. 큰 은행들만 이런 평가를 받고 나머지 중소형 은행들은 뭐 경련으로 받거나 면제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무너진 대부분의 은행들이 325조 원이 안 돼요. 보시면은 SVB 271조 원, 시그니처는 143조 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들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금융 시스템 붕괴에 대해서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하락을 하고 있느냐.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성, 그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방금 그 얘기가 맞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측면에서 지금 이런 레거시 금융들, 은행들의 도움이 없이는요, 성장을 하기가 좀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그런 차원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당연히 은행 없이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과 구매력에 관한 부분들은 이 은행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 확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은행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돈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은행들이요, 굉장히 좀 암호화폐 이 가상자산을 도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전 컨텐츠에 추가를 시킬까 하다가 뭐 이거 왜 카더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시면 이 미 규제 기관들이요, 중소형 은행들에게 막 전화를 돌리면서 여러 가지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노출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대요. 근데 이 이유는 뭐냐? 중소형 은행들을 갖다가 이 크립토 산업에서 분리시키려는 의도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실버게이트나 시그니처 뱅커 같은 그런 중소형 은행들이 가상자산에 많은 유동성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분리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요, 보니까 기사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자, 전 OCC 통화청장이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와 은행 시스템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 자, 이런 이야기를 자, 언론에다가 실제로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 시스템에서 분리해야 한다. 자, 이번에 어떤 사태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더 건전성을 높이려면 암호화폐와의 연결고리를 뭐 끊어야 한다. 뭐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뭐 SEC는요, 이 게리 겐슬러가 이번에 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스테이킹 지원 코인 증권 맞다. 또 이런 발언들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규제라는 이슈와 지금 또 맞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단기적인 문제들인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려는 길은 뭔가? 자, 이거는 블록미디어 최창환 대표님이 쓰신 기사를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의 다음 과제는 글로벌한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행의 기반 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이 은행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 결국은 이거를 장기적으로는 대체하고 이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로 도입하는 나라들도 꾸준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좀 더 궁극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자, 결국은 내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 구분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은행 위기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은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BTC를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거래 상대방 위험이 없어서 포트폴리오에 소유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굉장히 또 재밌는 트윗을 하나 했는데요. 지금이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지나고 1차 대전이 끝난 그 시점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비슷해요. 팬데믹이 지나갔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뭔가 굉장히 이 금융 시스템도 불안정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이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다는 건데, 이때 캐시우드는 얘기합니다. 전기, 전화기,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여기다 답을 해줍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1929년 경제 대공황 당시와 닮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캐시우드는 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고요. 새로운 암호화폐 사모펀드를 이제 출범해서 계속해서 이 산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새로운 변혁의 시기로, 그리고 새로운 어떤 탄생의 시기로 나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뭐 어떤 그런 중소형 은행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더라도요. 뭐 피델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타델, 그리고 찰스 샵 이런 회사들은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들도요 어떤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 어떤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강제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있더라도 이 대세들, 그리고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지금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피델리티는 이 월가 주도 그 가상자산 거래소죠. EDXM을 만든 주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장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뭐 굉장히 신뢰하는 분은 아닌데, 이분이 굉장히 또 필요한 순간에 적재적소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세요. 자, 이 노보그라츠가 미 은행들의 위기를 이 비트코인 매수의 적기로 활용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내에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뭐 또 이런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게 뭐 100% 들어맞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굉장히 큰 비트코인 가상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기업을 일군 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들,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된다? 결국 제 말이, 어떤 이 컨텐츠 핵심은요, 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것이고요. 3년, 5년, 7년, 10년을 두고 보면 여러분들의 큰 부의 흐름으로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